오늘 안민영의 매화사부터 시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요. 일단 안민성의 매화사부터 가볼게요. 제목이 뭐니? 사자가 무슨 사자? 이야기 사자예요. 매화사의 사가 이야기 사기 때문에 자, 빨리 적으면서 해라. 이야기 죽을 사자 아니야. 아는 사자가 죽을 사자, 넉 사자밖에 없지. 자, 이야기 사자에서 매화, 이야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매화사라는 제목 안에 시조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니? 3수, 또 2수, 3수, 5수, 8수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거를? 하나의 제목 아래 평시조가 2수 이상 연결됐어. 이걸 무슨 시조라고 부른다? 연시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건 연시조야. 저거 빨리. 연시조. 하나의 제목 아래, 매화사라는 제목 아래 평시조가 몇 수 이상? 2수 이상 연결된 거야.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매화사는 연시조죠. 이게 총 8수인데 그 중에서 중간중간 3수만 여기에 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정수 적었어?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매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고1,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 베스트 단골. 진짜 자주 나와. 얘를 모르면 수능 준비했다고 말할 수 없어. 내신 준비했다고 말할 수 없어. 자, 가보자. 어리고 성근 가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이런 뜻이야. 설명 먼저 들어. 쓸 시간 줄게. 자, 어리고 성근이라고 했죠. 성근은 이제 촘촘하지 못한 드문드문이야. 어리고 드문드문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너를 믿지 않았더니 어떤 것을 믿지 않았냐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너는 믿지 못했다. 너는 꽃을 피울 거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가지도 여리고 드문드문 있어서 꽃을 피울 거라고 믿지 않았었는데 눈 기약 능히 지켜 눈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를 피웠구나. 이렇게. 촛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향부동하더라. 해서 암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그윽한 향기라는 뜻이야. 암향이. 그윽한 향기인데 이 암향은 매화 향기에만 써. 그래서 암향 그렇잖아?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매화의 그윽한 향기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매화의 그윽한 향기만 부동하더라. 뜰 부자거든요. 뜰 부자 움직일 줄. 떠 움직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첫 수예요. 어리고 드문드문한 가지 꽃을 피울 거라고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 오면 피겠다는 약속, 눈 약속을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 피웠구나. 영탄법. 촛불을 가까이 잡고 사랑할지 그윽한 매화향기만 떠 움직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매화사야. 적으세요. 여기까지. 자, 1수의 내용 적어보도록 하세요. 1수의 내용. 좀 크게 해줄까요? 영탄법.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 이런 거죠. 감정을 표출한 걸 겉으로. 놀람, 예찬, 이런 목소리를 겉으로 표현한 거죠. 꽃이 핀 것에 대한 감탄이잖아요. 자, 적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빙자옥질이여 라고 말했는데요. 빙, 얼음 빙자요. 얼음과 같은 자태, 옥과 같은 바탕,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여, 이런 뜻이야. 겉과 속이 아름다운 모습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이 너가 누구라고? 이 너가 누구? 매화. 매화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라고 했지. 너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니까 너 그러면 2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2인칭 대명사 쓰니까 무슨 법? 의인법. 매화한테 사람한테만 쓰는 인칭 대명사인 너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법이 돼버리는 거야. 자,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요. 눈 속에 너로구나.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놓아 황혼의 달을 약속하니 황혼의 달을 약속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했는데 아치는 단아한 풍치니까 단아한 아름다움과 고절, 높은 절개 이런 뜻이야. 이게 아까 매화는 언제 피게? 계절로 따지면
봄 중에서도 이른 봄에 펴. 봄 중에서도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꽃이 막 만발하게 피지 않아. 그러니까 가지에 한 송이 드문드문 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드문드문 피는 매화는 흐드러진 게 아니라 단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봐. 그래서 단아한 아름다움에 높은 절개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치고졸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꽃이 있느냐? 아니야. 고유명사처럼 아치고졸은 누구한테만 써? 매화한테만 쓰는 말이야. 단아한 아름다움과 높은 절개, 이건 곧 매화의 절개,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이렇게 고유명사로 쓰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교우명사처럼 쓰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이렇게 돼. 자, 아치고졸은 방금 했던 거고요. 오상고졸이라고 해요. 된 소리 속에 높은 절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서리는 가을이란 말이야. 가을에 피는, 서리 속에 피는 꽃. 뭐가 되겠니? 국화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오상고졸도 된 소리 속에 높은 절개, 이렇게 돼. 그래서 얘도 뭐만 뜻해? 국화만을 뜻하는 거야. 얘도 국화만을 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세한고졸도 있어요. 세월 세자고요. 한자는 차란자예요. 차가운 세월에 높은 절개, 추운 계절 속에서 높은 절개를 지키는 것.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대나무가 돼요. 그래서 세한고졸 그러면 대나무네? 대나무? 대나무가 아니라 뭐라고? 대나무가 되겠죠. 대나무. 그 다음에 아치고졸. 아까 이거 아치고졸 이거 아닌데? 뭐라 그랬지 아까? 매화. 그러니까 매화니까 뭐라 그래? 그렇지. 단아한 아름다움과 높은 절개. 이건 매화한테만 쓰는 말이다. 알겠지? 자, 매화를, 결국 매화를 다 예찬하는 노래가 되겠죠? 다시 가볼게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놓아 황혼의 탈을 약속하니 아마도 단아한 아름다움에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80 한번 가볼까요? 일단 설명 먼저 들어봐. 동쪽 누각.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숨어있대. 동쪽 누각에 숨어있대.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철쭉을 알죠? 두견화는 진달래꽃을 말해요.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이니 두견화니 얘네들은 숨어있는 거야. 왜 숨어있느냐? 온 세상이 눈이언을 쟤 어찌 감히 피겠는가? 온 세상이 눈인데 제가 철쭉과 두견화가 어찌 감히 피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긍정적인 대상이야? 부정적인 대상이야?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 거야. 철쭉과 진달래는 누각에 숨어 있어요. 왜? 온 세상이 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 수 없는 애들이에요. 알겠다. 백설양춘 흰 눈에 봄 기운은 뭐밖에 없다? 매화밖에 없다. 눈 속에 피는 꽃은 뭐밖에 없다? 매화밖에 없다. 라고 해서 매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철쭉과 두견화를 서로 뭐 한 거야? 대조한 거야. 알겠죠? 얘네들은 겨울에 못 피는 애들이야. 눈 속에서 피는, 눈 속에서도 봄 기운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매화밖에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이고 영탄적 어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서리법이면서 영탄적 어조가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리고 드문드문한 가지, 꽃을 피울 것이라고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그윽한 향기가,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떠 움직이더라. 이렇게.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의인법. 가만히 향기를 놓아 황혼의 달을 맞이하니 기작하니 아마도 단아한 아름다움과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지조요.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진달래꽃인가. 온 세상이 눈인데 지가 어찌 감히 피겠는가. 이렇게. 알겠다. 흰 눈 속 봄 기운은 누구밖에 없다?
매화밖에 큰 누가 있겠는가라고 매화를 전체적으로 예찬하는 작품이 되겠죠. 되게 재밌지? 어렵지? 한 개도 어렵지 않죠?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마오 하지마예 이렇게 좋텐다 저거. 뭐가 좋아? 남아서 테스트 봐서 재혁이랑 같이 남아서 테스트 봐서 좋아?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 수 있겠죠.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항상 A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한번 펼쳐볼고요. A를 먼저 보고 올까 봐요, 선생님이랑. 자, A를 볼까요? A. 빙자 옥질이여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놓아 황혼의 달을 약속하니 아마도 아치고 저런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죠.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네요. 자, 갑시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비유적 표현이 나오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세 가지 무슨 법? 비유적 표현 나오면 첫 번째 무슨 법? 은유법. 두 번째 무슨 법? 직유법. 세 번째 무슨 법? 의인법.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A에 연재야. A에 이 셋 중에 하나 있니 없니? 너로구나! 매화한테 뭐라 그랬어? 그래, 의인법 있죠. 여기 있어요. 시선 이동을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시선의 이동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선의 이동은요,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되겠죠. 자, A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 매화 말고 또 딴 걸로 바뀌어요? 이동해? 안 하죠? 예, X. 정수야, 애상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를 애상적 분위기라고 해요. 자, 여기서 쓸쓸하고 슬프니? 아니죠? 얘도 X. 자, 자연물의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눈 속에 너로구나 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지? 그럼 여기서 대상, 너 나랑 친하구나 이 얘기니? 이거 일부 인강 들으면 해설에 이 친근감이 맞다라고 선택지하는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긴 친근감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대상에 대해서 감탄하는 태도. 와, 너구나. 쩐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연물의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했는데, 연재한테 물어볼까? 연재야. 말을 건네는 어투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나를 또 필기를 하게 만드는군요. 응, 얘기해 보여.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하고 어투라고도 하죠. 정수 기억나는 거 있냐? 어쭈 이것들 봐. 자, 말을 건네는 어투는요. 일단 첫 번째 뭐만 있으면 돼요? 구체적인 청자만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청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청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2인칭 대명사. 너, 그대, 당신, 기타 등등 이런 애들. 아니면 두 번째, 아까 연재가 말했던 야 이런 거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죠. 자, 폭격조사. 누구누구야, 바람이여, 영수네, 영수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작품에 이런 것들 있니? A에? 한번 봐봐. A에 있지? 눈 속에
너로구나 라고 나와 있잖아. 얘는 말을 건네는 어투는 맞아요. 근데 뒤에 친근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라고 말했네. 근데 감정이입이 나왔네요. 자, 대상에 감정이입 맞아요? 대상에 감정이입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 감정이입은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 실은. 감정이입은 대상에다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을 자꾸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아. 찾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 항상. 개념은 알고 있는 것보단 찾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럼 감정이입을 찾는 방법 한번 가보자.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1. 답은 원래 크게 말해야 되겠죠? 꼽죠? 사물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감정이입은 찾을 때는 사물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찾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감정이 누구의 것이야? 화자의 것이야. 이게 감정이입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물이 뜻하는 게 뭘까요? 사물은요, 인간이 아닌 건 다 사물이야. 인간이 아닌 건 다 사물이야. 사물이 감정을 느껴야 되고 그 감정이 누구 것이어야 돼? 화자의 것이어야 돼. 자, A 한번 넘어가 보자고. 이거 쓰고 나서. 그 감정. 사물이 감정을 느껴야 되잖아. 그 감정이 화자의 것. 이렇게 넣으셔. 자, 앞에 넘어가 봐. 사물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A에 사물이 감정을 느끼고 있니? 사물이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래? 없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입의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본문에서 그 감정이입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감정이입이 X네?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 되네? 그치? 답 바로 나와버렸네. 좋습니다. 다음 24. 가나의 두세 송유와 철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뭐부터 봐야 되겠니? 가부터 봐야 되겠지? 두세 송유와 철쭉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자. 자, 가, 철쭉. 철쭉, 여기 있고. 두세 송유는 매화지? 매화는 예찬의 대상이고요. 철쭉은 뭐하니? 너 별로야? 이거지? 철쭉 너 별로야. 나한테는 뭐밖에 없어? 매화밖에 없어. 이런 거지? 야, 눈 속에 펴야지. 너는 지금 숨어있는 철쭉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것만 가져갑시다. 철쭉은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다. 맞습니까? 윤찬이 왜 자신 없어? 맞아. 가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이다. 맞습니까? 뭘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쓴 거지? 매화를 강조해 쓴 거네. 맞네? 3번. 두세송이 매화는 모두 자연물과 비교되는 소재이다. 넘어가 봐. 두세송이가 자연물과 비교되는지. 가에 두세송이가 비교되는 거 있어? 철쭉과 두견사? 두견화? 요거랑 비교? 오케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되고 있고요. 가의 투세는 추운 계절에도 불구하고 개화한 대상 맞죠? 이렇게 가만 가지고 풀 수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가만 가지고 풀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겠니? 나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그치? 뒤에 가와 관련된 문제 또 있나요? 답이 나왔나요, 이거? 아니, 뭐라고요? 이거는 25번이고요. 다 나네요. 자, 그러면 나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 읽어보자. 자, 나는 수필인데, 자, 수필인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개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쓴 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쓴 글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불러요. 근데 수필을 읽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얘는 봐도 좀 문단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니? 얼추 구분되어 있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더 쉬워.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 하나씩만 그어보면 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인물 체크, 소수라고 똑같아. 인물 체크하고 줄거리 파악하고 똑같은 거야. 자, 가볼까?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은 나무다. 경기도 용문사에는 천여년 전에 심었다는 고령의 은행나무가 있어 45m의 키에 아랫부분의 직경이 4m가 된다니 산으로 치자면 백두요 한라가 아닐 수 없다. 뜰하게 자질구레한 나무만 심어놓고 바라보아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쯤 고령의 거목이고 보면 내 하잘것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했죠. 여기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밑줄 어디? 제역이 어디? 무조건 제역이가 밑줄 긋는데 긋게.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나무는 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격 높은 나무에다가는 내 하잘것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해주긴 할게요. 이렇게. 자, 인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줄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흥야.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는 거 흥야 한다고 했지? 밑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흥야로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것만 같아 세 사람은 허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창 앞에 대를 심어 소소한 가을바람을 즐길 줄 모르는 바 아니요. 또한 눈부신 장미꽃이 싫은 바도 아니요. 오색 영롱한 철쭉도 싫은 바 아니지만 그런 관목보다는 자 관목 밑에 설명 나와있어. 관목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 관목 여기 나오는 것 장미꽃 그죠? 철쭉 이런 애들 관목이 되겠죠. 얘네도 싫은 건 아니에요. 싫은 바는 그런 관목보다는 악교목이 좋고 악교목보다는 교목이 믿음직해서 더 좋다라고 나와있죠. 악교목하고 교목 뭔지도 보세요. 그렇게 되죠. 그치? 교목은 꼿꼿이 뻗은 나무고 악교목은 이제 덜 뻗은 거 되겠지. 욕심껏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하게 초만원이 되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제일 먼저 장미를 당 옆으로 분산시키고 장미를 왜 당 옆으로 분산시켜? 장미는 관목이거든. 관목은 좀 멀리 보내고 악교목이 호랑가시와 교목인 퇴산목, 은행나무, 나구송을 알맞게 자리 잡아 세운 것도 후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이기보다는 담담하기를 바라는 탓도 있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악교목들에게 끌리는 정이 더욱 돋았고 믿음직한 탓이기도 하리라. 자, 저 여기 한 번 더. 여기서는 글쓴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 연재, 눈 감고 2초 있었어. 아, 여기 중심문장 어디다 그럴까? 여기서 이 글쓴이가 말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이 사람은? 뭐가 좋다? 교목이 좋다, 이런 게 해. 맞아. 그래서, 선생님 밑줄 하려면 여기다 할 것 같아. 더 좋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던가, 아니면, 여기 차라리 부탁할까?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악교목들에게 정이 믿음직한 탓이기도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관목보다는 뭐가 좋대? 나는 관목보다는 악교목이 좋다. 악교목보다는 교목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장미를 바깥에다 심고 악교목과 교목을 눈에 보이는 데다 심는 거겠지. 이렇게. 나구송 사이로 바라다 보이는 6월 하늘에서는 가지가 흔들 때마다 그 지푸른 쪽물이 금시 쏟아질 것만 같아 좋거니와 5월부터 개화하기 비록한 태산목은 겨우 10년이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씩 연이어 꽃이 피는가 하면 그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문양 심리를 자랑하는 난 또한 감히 따를 바 못되었다. 백년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꽃봉오리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전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아침 저녁 솔깃 질러드는 그 향기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알리라 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뭐가 좋다? 뭐가 좋다요?
나구성과 태산목이 좋다 얘기 아니야? 그럼 밑줄을 어디다 걸래? 다 해. 다 거. 고민할 건 다 거. 요렇게. 다 거. 한 문장이잖아, 이거 지금. 나구성과 태산목 사이로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 좋다. 향기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해줄까, 그러면? 더, 이게 편하게? 태산목, 이렇게. 다음. 백령꽃 송이처럼 집 주변에 오류를 갖고 한종소음 불모영리에 돌을 터득한 도연명은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 자, 도연명 동그라미 치고요. 장미류의 감목처럼 눈부신 꽂히고 싶어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태산목처럼 경 높은 향기를 마음에 지니는 쉬운 일이 아니리에 내 스스로 향기 지닐 마음에 여유 없음을 슬퍼하노라 라고 했죠. 내가 저 태산목과 같이 못함을 슬퍼한다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여기는 태산목과 그런 큰 나무가 좋다라는 거죠. 도연명 얘기 잠깐 했고요. 다음. 여기 니네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3개로 나눠줄게요. 3개니까 밑줄 3개만 그으면 되잖아. 3개 그어보세요. 읽어보고. 고민하지 마. 고민하면 시간만 가. 자, 선생님 여기 할까봐요. 버드나무 심었는데 버드나무에서 새가 날아와. 그죠? 새가 날아와. 그 다음 원래는 5그루를 심었는데 2그루가 죽고 남은 3그루가 엽채를 사이에 두고 태산목과 마주하게 됐어. 그지? 버드나무 3그루가 남았어. 그걸 보면서 나에게 삼류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지? 어디다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우리 선생이 아니라 유자가 버드나무 유자거든요. 도연명은 5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나도 5개를 심었단 말이야. 근데 2개가 죽고 3개만 남았으니까 오류 선생이 아니라 삼류 선생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요것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24. 두세성이와 철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철쭉과 두세성이를 먼저 보고 와야 돼요. 본문에서. 자, 본문에서 철쭉과 두세성이 봅시다. 철쭉. 앞뒤로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오색 영롱한 철쭉도 싫은 바 아니지만 관목보다는 악요목이야. 싫은 건 아니지. 이제 좀 좋아하긴 하는데 덜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세송이는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 두세송이는 이제 태산목에서 피운 두세송이가 되겠죠? 향기가 널리 퍼졌다라고 나와 있고, 그지?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철쭉은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입니까? 철쭉은 거부하는 대상이니? 정세? 아니죠. X예요. 싫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답이 1번이죠. 철쭉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부각하게 사용됐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관목보다는 악요목 이걸 더 강조하기를 쓴 거고 다른 자연물과 비교되기도 하고요. 두세송이 역시 화자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매화가 아니라 태산목이기 때문에 추운 계절을 핀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두세송이와 달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 하나 있어요. 자, 항상 기억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기억 봅시다. 자, 기억이 어떤 내용이냐면, 집 주변에 오류를 갖고, 5 버드나무를 갖고, 그런 의도를 터득한 도연명은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때, 장미류의 간모처럼 눈부신 꽂히고 싶어 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태산목처럼 경 높은 향기를 마음에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래 내 스스로 향기를 지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슬퍼하는 안타까운 거죠. 내가 태산목과 같은 뭐가 없어서 향기가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 내가 태산목 같은 향기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거 가봅시다. 향기를 지닌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입니까? 자부심이야? 아니죠. 격 없음을 만족감도 아니죠. 터득하지 못했던 나의 슬픔을 일단 얘는 맞다고 봐야 되겠고, 격 높은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너무나도 맞죠? 오류를 갖고 도연명의 도를 터득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 얘도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니은 한번 가볼게요. 니은 여기야. 내가 도연명의 풍물을 배우고 싶었지. 배우고 싶었지만 오히려 과분한 것 같아서 삼류 선생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네.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가자. 터득한 후에 나의 기쁨? 아니죠. 터득하지 못했어요. 소망할 뿐입니다. 오리 선생의 풍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맞죠? 여기 맞고요.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지 못한 상을 핑계로 도를 저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겠죠. 소망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나씩 풀면 됩니다. 20분 여기는 안 할 거고요. 여기는 안 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태원전인데 이 작품을 먼저 보기 전에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좋냐면 여기 있는 보기 박스를 먼저 보는 것도 좋다는 거야. 자, 태원지는 주인공 임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니? 임성이. 자신을 따른 호굴들과 미지의 대륙인 태원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라고 했어요. 임성은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로 하늘로부터 전국 옥세를 받고 신적 존재인 용왕으로부터 천명을 인정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도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하지만 임성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술을 부리는 등의 신이한 능력을 보이기보다는 황제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덕목을 보여준다라고 했어. 일단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밖에 모르겠니? 임성이라는 것밖에 모르겠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 임성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 여기서 이 소설을 해석하는 데는. 자, 앞에 소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종황이 인물이죠. 친히 조정, 임은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조정과 임은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과연 석벽 틈 사이에서 붉은 안개가 일어나고 돕기가 어려 있었다. 종황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들어 한번 둘러치자 그 기운이 사라졌다. 바로 그때 조정이 누런 괴짝을 달았다. 괴짝 속에서 한 짐승이 날개를 퍼덕이며 나왔다. 큰 누런 닭이었다. 닭의 등은 큰 산을 지고 있는 듯하였고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다. 닭이 석벽 위로 날아오르더니 무지개 같은 긴 목을 빼고 촉순달 같은 부리를 벌리며 크게 울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절로 갈라지며 한 괴상한 짐승이 나왔다. 짐승은 바위가를 기어다니다가 스스로 죽어버렸다. 크기가 10여 장이나 되는 황금빛 진해였다. 모두 크게 놀라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죠? 주인공, 여기까지는 주인공 누구야? 종황이지. 종황이 뭐 한 거니? 진해를 잡은 거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소설을 간단하게 가. 이걸 니네가 집에 가서 동생한테 이 소설을 이야기한다고 쳐보자고. 야, 종황이라는 애가 부하 2명 데리고 갔다가 석벽에 있는 진해를 잡았다? 이거잖아. 이렇게 끝날 거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는 바위가 저절로 갈라지며 한 짐승이 나왔지? 황금빛 진해였다. 진해가 죽었다는 거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 과정이 뭐가 중요하겠니? 이렇게. 다음 종황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선생은 과연 하늘이 내신 신이한 사람입니다. 이 짐승이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대비하셨습니까? 임성의 말에 임성 동그라미. 임성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주인공이에요. 임성의 말에 종황이 웃으며 말하였다. 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달걀 깃털입니다. 신이 늘상 큰 바다에 온갖 괴이한 족속들과 요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인데 생각이 들어마자 저 진해와
같은 독한 요괴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종황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황의 재주를 칭찬해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자, 다음 갑니다. 즉시 섬을 떠나 배를 띄워가는데 바람이 순하고 물결이 고요하여 배가 반석이를 가는 듯 편하고 화살같이 빨랐다. 배가 너무 조용한 거야. 임성이 종황에게 말하였다. 내 일찍이 들으니 큰 바다에는 배를 삼키는 고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바다에 하찮은 족속들은 모두 동해신인 해악이 거느린 것들입니다. 해악이 이미 천명이 주공에게 향한 줄 알고 물에 사는 생물들에게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라고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요괴의 작변을 신이 약간 제어하긴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어찌 저 종황의 재주 때문이겠습니까? 주공이 천명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주공이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 같은 대에서 그만한 공경을 겪고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그러면 다 누구 재주래? 그렇지, 주공의 덕분이라 이거지. 그럼 밑줄 어디다 그럴 거야, 윤찬이? 해봐. 마지막 어디서부터? 해, 자신있게 괜찮아. 어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주공이 누구니? 여기서 주공이 누구야? 연재야, 여기서 주공이 누군 거 아니야? 하늘의 천명을 받은 게 너라라고 나와 있어. 우리 보기박스 읽었잖아요. 하늘의 천명을 받은 건 누구였어요? 보기 봐봐, 다시. 자, 하늘의 천명을 받은 건 누구지? 임성. 그래요. 주공이 임성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임성이 주왕을 칭찬하니까 주왕이 다 임성, 주공,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주공은 주인님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쉬었다 가볼까? 여기까지 해보니까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 한 개도 아니죠. 되게 간단해. 종황이 지네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뭐라 그래? 사람들이 칭찬했지. 그랬더니 이건 다 주공 덕분입니다. 주공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오늘 돌리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를 길게 펼친 것 뿐이야. 우리는 복잡한 내용을 줄거리면 간단하게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음 중략 줄거리 가볼게요. 임성 일행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하늘에서 명을 받았느니 나라가 번창하리라는 글이 새겨진 전국옥새를 얻은 후 한 섬에 도착한다. 종황이 임성을 대신하여 섬의 주인을 만나지만 섬의 주인 나오죠? 섬의 주인 만나지만 섬의 주인은 옥새를 내어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요. 전국 옥새를 얻었어요. 근데 섬에 도착해서 섬 주인이 옥새를 내달라고 말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종황이 임성을 대신해서 만난 거예요. 자, 가자. 다음 갑니다. 섬 주인하고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사물에는 각각 주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에 임자가 아니면 그 물건이 오지 않는 법입니다. 나에게 보배가 있는 것은 그것이 본래 주인의 것이 아니어서 내가 먼저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어찌 망령스럽게 욕심을 내어 스스로 잘못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지. 볼 달라고 하니까 종황이 뭐라 그래? 욕심내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좀 더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그 보배는 본래 내게 합당한 것이고 그대에게는 당치도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대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섬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네 거 아니야. 원래 내 거야. 그래서 이 섬에 이르게 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종황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니 그 사람이 종황의 손을 어루만지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 넘어갔으니까. 앞의 내용은 뭐냐면 주인은 어찌 망령스럽게 욕심을 내어서 잘못된 사람이 되려고 하니?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야, 그 보배는 본래 내게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나한테 이루려고 이 섬에 온 거야. 라고 말해. 야,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 사람의 종황의 손을 오르마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나중에 뉘우치지 마시오. 종황이 대답하지 않고 돌아와 보니 배와 일행이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렸다. 종황이 크게 놀라 급히 몸을 돌리니 그 사람이 벌써 뒤에 서서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가 비록 온 천하를 다스릴 재주가 있다고 하여도 날개가 없으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사람들을 다 납치한 거야. 섬 주인이. 주인의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가히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이 창성이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리 주공을 내셔서 이 보배를 주셨으니 이것으로 하늘의 뜻을 알 것입니다. 이 보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주공이라는 거지. 주인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망령된 심수를 내어 굳이 빼앗을 하십니까? 제가 비록 어리석고 용렬하지만 일찍이 하늘의 계시가 적힌 천서를 얻어 음양의 번화를 약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비록 바다를 엎고 산을 뒤집는 재주가 있다 한들 저는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 결국 그건 누구 것이라는 거니 결국은? 주공 것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 할까봐. 빼앗으라고 하니 한번 붙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대의 말은 옳지 않소이다. 그대는 비록 신통하여 몸을 띄워 하늘에 오르는 재주가 있다 하지만 그대의 소중한 부하들의 목숨은 어찌하겠소? 결국 주인은 나와 싸우고자 하십니까? 그대가 진정 하늘에 명하신 사람으로 그 보배를 얻었다면 그대 말에 진실로 옳은 것이니 내 어찌 빼앗을 하겠소? 하지만 그대의 관상을 보아하니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 아니란 말이다. 웃어라. 하지만 그대의 관상을 보니 제주는 비록 주나라 때 강태공이나 한나라 때 제갈공명과 겨룰만 하지만 제왕이 될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그대가 보배의 짐재가 아님을 아는 것이오. 네 관상을 보니까 너는 제왕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보배가 네게 아니야. 라고 섬 주인이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종황이 웃으며 말하였다. 주인은 나만 보고 우리 주공은 보지 못하였구려. 주인은 하늘이 정하신 진정한 인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대의 주공은 어디에 있어? 배 안에 계셨는데 주인이 벌써 잡아가 놓고서 어찌 모르는 체 하십니까? 만일 그대의 주공이 하늘의 명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하겠소? 만일 그렇다면 보배를 받들어 주인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보배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야. 전국 옥새도 가져. 이렇게. 그 사람이 가만히 웃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배를 밀고 나오라고 하니 하인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괴상이 여겨 의심하고 있는데 있고 하인 몇 명이 산골짜기에서 배를 끌고 나왔다. 가볍게 다루는 것이 배를 짤 때 쓰는 북을 던지는 것 같았다. 모두 크게 놀라 살펴보니 임성과 여러 장수 장졸들이 모두 묶인 채 배 안에 엎드려 있었다. 종황이 즉시 맹것을 풀고 임성을 청하여 바위 위에 앉고 하였다. 그 사람이 임성을 보고는 문득 놀라며 바위 안에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소인이 알아뵙지 못하고 하늘이 정한 일을 범하였으니 그제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뭐겠어. 자식이네. 진짜 그럴 것이지. 이렇게. 종황이 즉시 붙들어 자리에 앉히고 말하였다. 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또 어찌 천명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스스로 낮춰 말하였다. 저는 서해 용왕인 광덕왕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누구라는 거야? 광덕왕이. 왜 이래? 광덕왕이 주인이 되는 거, 섬 주인이 되는 거죠. 자, 내용 간단하지? 제가 어렵지 않지? 자,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쓱 읽어보시오요. 밑줄 그은 부분만 딴 데 읽지 마. 빨리빨리 읽어야지. 문제 언제까지 풀고 있을 거야? 자, 이걸 파악됐죠? 가봅시다. 임성은 요기를 물리친 종황을 신이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 부분 어딘지 알지? 종황이 요기를 물리친 다음일 거 아니냐. 그때 그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 없어?
책을 펼쳐놓고 찾아봐. 책을 펼쳐놓고 그 부분이 어딘지 봐야지. 야, 여기를 물리친, 요것만 찾아줄게, 선생님이. 여기를 물리친 부분이 어디냐? 여기 부분이잖아. 여기를 물리친, 여기잖아. 황급히 진에 물리친 거. 그때 뭐라고 나와? 선생과는 하늘의 신이 한 사람입니다. 임성의 말이라고 나오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찾으려고 우리가 밑줄을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안 찾으면 안 되지. 무조건 찾아야지. 그래서 얘는 맞고요. 종황은 요괴의 작변을 겪어도 사람이 상하지 않는 것은 임성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덕분이 안 돼. 네 덕분이다. 주공의 천명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했죠. 종황은 보배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어 서해 용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보배의 주인은 누구라고 믿지? 종수? 주공. 그렇죠. 자신이 아니라는 거 아니죠. 주공이라고 믿죠. 임성이라고 믿죠. 주공, 임성이라고 믿는 거죠. 서해 용왕은 종황의 관상을 보고 종황이 보배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맞지?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서해 용왕은 하늘이 정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를 산골짜기에 숨겼지.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이렇게. 자, 이거 어때? 이 문제 어렵지 않지?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가 줄거리 파악 다 해냈잖아. 그래서 넘어가서 찾아보면 되는 문제였어. 이렇게. 다음 가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기억 먼저 한번 가봅시다. 기억 어디 있습니까? 기억, 닭의 깃털이죠? 닭의 깃털만 하고 확 넘어가면 안 돼. 앞뒤를 봐야 돼. 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닭의 깃털입니다. 신이 늘상 큰 바다에는 온갖 괴이한 족속들과 요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인데, 닭의 깃털이 위에서는 뭘로 변하지? 상자에서 뭐가 나와? 봐봐. 괴짝 소리 타는 짐승이 날개를 퍼대기 위해 나왔다. 큰 누런 닭이었다. 나오지? 깃털을 넣었는데 얘가 뭐가 된 거야? 큰 누런 닭이 돼서 지네를 잡는 거지? 이건 종황이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요? 요괴의 작별을 제어하기 동해 신인 해악이 임성에게 준 거예요? 아니죠. 누가 준비한 거야, 이거? 종황이 준비한 거죠?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반수한테 시켜서. 배에 실어 놓은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지, 그대로. 요괴의 대비하기 반수에게 준비시킨 것이다. 그대로 나와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아무리 내용이 어려워도 넘어가서 찾아볼 수 있잖아.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렇게. 다음.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자, 이 문제는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문제 유형을 먼저 보면 말하기 방식 문제가 되겠어요. 말하기 방식인데 말하기 방식 문제는 일단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아야 되냐면 발화자부터 찾아야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 누굴 찾아야 돼? 청자, 듣는 사람을 찾아야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다음에 그 말을 한 의도나 목적을 먼저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쓴 방식이 여기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정수야 말하는 방식이니까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여기에다만. 근데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자, A 가보자. 말하는 사람 누구니? A. 현재 A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야? 이게 이렇게 못 찾을 일이야? 종황이야? 종황 맞아? 아니, 근데 진짜 결국 나까지 보게 만드네. 이거 야, 종황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되 하면서도 얼굴빛 바르게 하고 말하였다. 종황이 말하는 거잖아. 아, 진짜 이것도 진짜 누구에게? 주인의 재주가 아닌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잖아. 섬 주인에게. 아, 나 진짜 결국 나를 넘어가게 만드네. 종황이 발하자고요. 청자는 섬 주인이죠. 섬 주인에게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도는 뭐예요? 목적이? 야, 그거 하늘이 낸 거야.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하늘이 우리 주공한테 낸 거야. 그거 너한테 준 거 아니야. 욕심내지 마. 라고 말하는 거잖아. 자, 그것만 가지고 가보자. 상대방과의 관계 개설에 대한 기대. 우리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런 기대를 드러내고 있어요? 얘는 아니죠. 두려움이요?
아니죠. 동정심에 기대요? 아니죠. 상황을 가장해서 변명? 아니죠. 상대의 요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맞죠. 이거잖아. 너무 쉽잖아. 누구의 말을 인용했니? 옛사람의 말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어? 그러니까 의도를 먼저 봐야지. 보배 달라고? 이 보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니까 달라 그러지 마. 옛사람 말에 자기 것 아닌 것에 탐내면 안 된다고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종언과 섬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됐어요. 자, 태원지 주인공 했고요. 자, 임성에게 보배를 준 것을 통해라고 했죠. 하늘이 임성에게 보배를 줬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종영의 말에 임성이 황제가 될 천명을 받은 인물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건 맞고요. 임성을 보고 서해 용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장면은 그죠? 임성이 신적 존재로부터 황제가 될 천명을 인정받은 인물임을 보여주고 맞죠? 서해 용왕으로부터 황제가 될 천명을 인정받은 거고 맞고 종왕이 황금빛 진해를 없애는 장면 나오죠? 기존 영웅소설과 같이 임성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거 맞지? 종왕이 조력자니까 맞네요. 임성이 묶인 채 배에 잡혀있는 장면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달리 임성이 신이한 능력을 보이지 않는 인물을 보여준다. 맞지?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으면 거기 갇히지는 않았겠죠. 서해 용왕이 임성 일행을 섬에 이르게 했다는 말은 슬래시 이렇게 말하죠. 내 보물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 섬에 온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그 보물이 내 거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 한 거지. 뒤에 임성이 황제가 갖춰야 할 내면적인 덕성을 가진 인물을 보여준다? 아니죠. 이걸 통해서 뭐가 돼? 동해 용왕이 욕심내는 거죠. 욕심내는 이유죠. 그거 원래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래서 니네가 여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죠. 그걸 통해서 임성이 하늘의 천명을 받았다? 내면적 덕성을 갖추었다?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법 갑시다.